살짝 3부 시작합니다. 소액주주운동 효시로 유명하신 고려대 장하성 교수, 얼마 전에 한국자본주의라는 대작을 펴내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었죠. 그래서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워낙 대작인데 짧은 시간을 듣자니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 아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장하성 교수를 아주 꼭 붙잡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좀 오시면 안 될까요? 해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오시기로 하셨어요. 장하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을 이렇게 또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내주시기로 해서. 저는 책을 알려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자본주의 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된 감도 없지 않아서 네. 오늘부터는 이제 좀 주제별로 네. 하나에서 한 4개 정도 주제만 좀 다루기로 하는데 네. 한국자본주의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역시 재벌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은 재벌 문제를 중심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벌에 대한 의존도 날로 심화되고 있죠?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몇 가지 지표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 전체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GDP 대비 30대 재벌의 그 자산 비중을 보면요. 10년 전 2002년에 52%였습니다. 예. 지금 9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거의 2배가. 예, 2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재벌 중에서도 범 4대 재벌, 그러니까 삼성, 현대, LG, SK. 이제 범 4대란 건 뭐냐면 삼성이 신세계, CJ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예. 외환위기 이후에. 또 이제 LG도 GS, LS.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부터 돌아가서 원래 뿌리로 삼성, 현대, LG, SK. 현대도 현대차로 다 분리가 됐으니까. 그걸 다 합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보면. 예. 이 1990년에 이 범 4대 재벌의 삼성, 현대, LG, SK의 전체 GDP 자산 비중이 7% 됐거든요. 예. 예. 지금 그 4대 재벌만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 70%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비중만 높아진 게 아니라 지금 상위 재벌들로 또 집중화돼서 네. 재벌들에도 양극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GDP 대비 자산 비중에 대해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총 자산 대비 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비중을 따져보면 10년 전에는 한 35% 됐는데 예. 지금 46%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우리나라 모든 자산의 예. 거의 절반을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범 4대 재벌 아까 말씀드린만 해도 26%입니다. 원래는 한 8, 9% 됐거든요. 그렇군요. 매출액 대비해도 그렇고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이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계열 회사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재벌 문제가 다시 좀 문제가,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가 아예 내놓고 우리는 친재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 확장을 했고 사실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재벌을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를 해서 예. 재벌이 굉장히 확장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재벌을 좀 어떻게 하겠다니까 이 계열사 줄이려고 하는 그 몸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80, 한 서너 개 됐는데 최근에 한 72개로 줄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후계 구도로 이재용 씨한테 이제 경영권 넘기려고 하다 보니 집안 정리를 좀 해야 돼서 몇 개 서로 합병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삼성 에버랜드 이거 놀이공원하고 식품 사업 하는 데하고 제일모직하고 옷감 만드는 회사하고 합치고 이런 좀 그렇게 해서 72개로 줄었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엄청 많죠. 네. 이만큼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또 범 4대 재벌 말씀하셨지만 특히 최근 몇 년은 또 그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두 개 회사의 초집중 현상. 그렇습니다. 이건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물론 이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에 72개 계열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71개 회사 중에 삼성전자처럼 잘 되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잘 되는 회사도 있고 또 안 되는 회사도 있지만 이 정말 그 이익을 못 내는 회사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하게는 내부 거래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게 해주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내부 거래한다는 것은 고비용을 감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곧 상장을 하겠다 그러고 말이 나오는 삼성 SDS, 이건 비상장 회사고 이재용 씨가 절대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난 한 5년간을 보면은 매출액의 75%가 그룹 계열사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진 게 아니고 삼성전자나 기타 계열사들이 거래를 해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몇 개의 회사에 다 집중화돼서 의존을 했다가 이 회사들이 흔들리면 그렇죠.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이 휴대폰에서 아주 최강자였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의 이 매출액이 GDP 대비 한 25% 이렇게 차지하는데 노키아가 한 10여 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예. 핀란드 국부의 뭐 거의 압도적인 위치였죠. 예, 그랬었는데 이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망하진 않았지만 거의 망했죠. 거의, 그래서 이제 인수가 됐죠. 그랬는데 지금 전체 그 노키아의 매출이 GDP 대비 한 10% 수준으로 내려앉았거든요. 불과 한 5, 6년 만에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그렇죠.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의존을 또는 한 회사에 의존을 하면 국가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또 특이한 재벌이 구조라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이게 계열화돼 가지고 총수에 의해서 이른바 경영권이 행사가 되고 또 그런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사실상 경영적 효율성이 이게 더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논쟁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 제 책을 보면요. 그 그림이 딱 4개뿐입니다. 근데 이 4개가 뭔가 하면 삼성그룹, 롯데그룹의 소유구조 그리고 이제 소유구조를 아주 정말 잘 바꿔낸 LG그룹의 옛날 소유구조와 지금 소유구조를 출자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거의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회로 정도 복잡합니다. 소유의 미로라 제가 이름을 이건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거든요.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이 안에는 순환출자 구조가 7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정부에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정위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계열사는 72개밖에 안 되는데 서로 이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76개 순환출자구리가 아니라 무려 2,555개의 출자구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구조인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아시기에 이 삼성그룹의 오너는 이건희 회장이다. 오너란 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은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이 1.3%입니다. 그래요. 차태원 회장 SK그룹 오너라고 하지만 그 가족이 가진 건 0.5%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이 복잡한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게 갖는 그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돈을 기업들이 조달할 데가 없었어요.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십시일반으로 계열사들이 막 돈 몰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든 웬만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해외 어디 가서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그럼 왜 계속 유지하느냐. 일부 학자들은 이게 내부 금융 시스템으로 효율적이다 이런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유럽도 보면은 소기업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대기업의 이런 출자 구조를 가진 회사는 제가 학자로서 제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데 단언코 세계적인 대기업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만 있는 거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돌려막기 구조인데요. 돌려막기?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갖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갖고 삼성전자가 어디 갖고 어디 이렇게 하니까 무려 2,555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교수님이 계산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산한 거죠. 이 숫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잘 믿기지가 않네요. 2,555개라는 게 뭔지. 이게 이제 문제는 소유하지 않고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전문 경영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영을 잘해도 지분이 없어도 잘하면 계속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는 거 저희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 경영에는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습니다. 세습이 문제다? 예.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가 세습을 해가지고 망한 재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외환위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30대 재벌 중에 18개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객관적인 그 사람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창업자 세대든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건 창업자니까. 그런데요. 반론을 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병철 회장이 만들었지만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훨씬 크게 만들지 않았느냐. 성공한 케이스.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지만 아들인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를 훨씬 크게 만들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독특한 이 재벌 구조 때문이지 않느냐.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벌이 우리 그래도 소중하지 않냐. 필요악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 분도 있고. 소중하죠. 그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 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대 재벌 중에 18개가 망한 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행이고 아까도 우리가 칭찬해야 한다고 했던 게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성공시켰지만 그래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자동차 망했습니다. 그렇죠. 망했습니다. 또 이재용 씨가 그 세웠던 뭐 이삼성이니 뭐 하는 몇 개 그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IT 기업들 다 망했죠. 다 망했죠. 다 망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망한 회사들을 계열사한테 떠넘겼습니다. 결국은 다른 계열사. 그런데 재벌 아닌 지금 네이버나 뭐 넥슨이나 뭐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성공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당연히 칭찬해야 되지만 거기에 국가의 명운을 거는 그래서 안 된다. 위험한 거죠.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한 대목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지만 미국의 100대 부자 가운데는 스스로 창업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그때 한 절반 넘었죠? 아니요. 미국에서는 100대 부자 중에서 창업으로 성공해서 지금 부자인 사람이 70명입니다. 70. 절반이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대 부자 중에 74명이 상속 부자입니다. 정반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이 재벌의 편중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 거고 미국 정도까지라도 가야 우리 경제가 신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면 재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이제 구조가 바뀌어야 이제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또는 LG전자나 또는 재벌이 아니지만 이제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 거 정말 우리나라에게는 소중하고 그럼요. 정말 이 회사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어떤 큰 틀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들만 계속 크면 한국 경제는 성장할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기업이 자꾸 창업해서 커야 새로운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미국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이런 대기업 미국의 G나 GM이 다 계속 있죠 예전에. 그렇죠. 그러나 또 새로운 기업들이 커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 이것이 국가 경제의 어떤 새로운 혁신적 동력. 그럼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창업 신화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이 삼성전자 또는 현대가 현대차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없이 모든 걸 다 하기 합니다.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 삼성그룹이나 이 4대 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합치면 아마 콩나물 장사 빼고는 다 할걸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업이 다 삼성전자처럼 잘 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랜드나 삼성 SDS나 이런 큰 기업도 계열사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만들자든지 또 일각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른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경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방법론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취임 후에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친재벌이다라고 사실 친기업이라고 말했지만 예. 친재벌 정책을 썼고 실제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기 말에 동반 성장을 끌고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예.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재벌들이 단물만 먹고 네, 그런 말 과실만 했어요. 가져갔고 직접 했어요. 예. 예, 직접 했거든요. 예. 자, 누구나 자기 이해에 충실한 겁니다. 재벌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업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 자기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의 생태계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해가는 구조가 되려면 예. 단순한 동반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업 신화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기존의 지금 재벌 그룹들이 이 일감 몰아주기나 또는 사업 낚아채기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이 정말 납품했던 성공적인 창업자였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납품 비리라 해가지고 장부까지 가져가서 모두 조사하고 예. 그러더니 갑자기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부품을 만드는 계열사를 만들어버렸어요. 아하. 이게 사업 낙하책입니다. 예. 그런 거는 중기업, 예. 소기업한테 맡겨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걸 맡겨놓도록 강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제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제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어느 특정 산업을 키우는 방식은 계획경제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지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자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제1의 산업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안타까운 게 그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예. 직원 5으로 시작해서 정말 벤처 신화를 썼던. 벤처 신화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제가 그 펜텍의 창업자인 박병엽 부회장한테 당신은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벌이 하는 사업에 더더구나 경쟁을 해서 되느냐. 삼성전자나 LG전자보다 최대 재벌이 하는데 당신은 아무 계열사도 없고 당신이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중소기 아까 말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이 이 말하자면 반도체 만드는 장비 만들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서 컸거든요. 예. 그건 고마운 일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또 해외에 또 납품을 하고 해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의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 거래를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그 공장을 세워버리면 이 기업 생태계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기업이나 소기업들 특히 납품기업 하청기업들이 그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공정거래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지난번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했던 동반성장 정책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 그 상권을 있어야 이게 공동체도 형성되고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 규제를 하는데 그때도 기득권 관련자들이 막 반대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이 특정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거리 규제를 합니다. 어느 범주 내에서는 중복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불을 끄는 임시 방편의 방법이지 언제까지 중소기업이 두 분은 하고 대기업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가장 빠른 길은 공정 거래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관련 법이 있는데 법에 지금 구멍이 있는 겁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법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기구가 예를 들면 정부기구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검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좀 이 과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최경환 장관도 뭐 총수 풀어주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권 들어설 때마다 처음에는 또는 대선 때는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정권 들어서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재벌 총수들입니다. 예. 이게 재벌 민원위원회입니다.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사실 이 은행들이 소기업들에게 자금 주고 하는 이런 걸 해결해 주고 소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지금 국민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또는 이 정부의 이 감독기구라는 건 정책 집행기구가 아니라 질서유지기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나 금독위원회가 거의 뭐 기재부의 광화문 분소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규제 법도 있고 제도도 있는데 지금 감독기구들이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법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금융천재로 불렸던 밀켄이라는 사람이 내부 거래를 해서 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내부 거래해서 얻은 이익이 48억입니다. 네. 근데 내부 거래라는 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피해를 주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사람에게 벌금을 얼마를 부과했냐면요. 48억 부당 이익에 1조 3,300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부가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100대 부자들이 창업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질서가 안 지켜지면은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재벌 집중 문제, 이제 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공정거래 질서 그리고 사법부에 뭔가 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뵐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